구독, 좋아요. 김민석 후보자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중국에서 아주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닌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 내용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내용 살펴볼 텐데요. 박충권 국회의원 한번 연결해서 의원님 연결해서 지금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충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제 인사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네.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 내용 중에 탈북민을 도북자, 반도자 이렇게 그 내용이 담긴 것이 확인되면서 박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밝히셨고 이 김민석 후보자의 도북자, 반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 예.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도북자, 반도자가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도북자라고 하면은 북한을 도망친 사람, 북에서 도망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이게 저는 이제 인식이 되기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죄를 짓고 도망간 그런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사라는 그 용어가 특히 좀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데요. 예. 이게 이제 조국을 배신한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우리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탈북민을 지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이런 공식 용어를 놔두고 이분이 왜 하필이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정말 북한하고도 혈맹인 중국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는 도북자, 반도자라는 이런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누구를 의식한 용어 선택인가? 혹은 자신의 어떤 김민석 후보의 어떤 북한 정권을 향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혹은 탈북민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갖고 탈북민에 대한 증오를 갖는다. 상당히 이제 배척되는 두 대상자를 놓고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북한은 탈북민을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 황색 돈의 눈먼 배신자들, 이렇게 범죄자들로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이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를 보통은 일부 공작에 포섭된 간첩, 남조선 괴뢰도당의 지령을 받은 인간 쓰레기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예. 북한은 왜 이런 방식으로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운동가를 공격하는 것이라 보시나요? 지금 일단, 이제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다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탈북민은 이제 범죄자라고도 이제 매도하는데, 이게 아까 앞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사용했던, 도북자, 반도자와 이제 비슷한, 어떤 궤를 같이 하는 용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북한이 이렇게 탈북민들을 매도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탈북민은 그 자체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3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닌 많은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북한 정권이 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의미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체제고 우월한 나라다, 이런 걸 증명하는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탈북민들이. 이런 사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은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세계관 변화, 그러니까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이 탈북민이고, 안 그래도 최근에 북한은 한류로 인해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예. 그래서 정말 역대에 있어본 적 없었던 그 악법 3개를 제정을 해서 북한의 어떤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집단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까지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탈북민이 상당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탈북민들은 북한을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자체로 탈북민들 자체로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북한 주민들을 범죄자 내지는 어떤 사기꾼 혹은 쓰레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 또한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탈북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 또 북한 내부의 상황 이런 걸 알리고 또 이런 소식들이 실제로 북한 내부에 전해지게 되면 북한 예.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정권이 보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우선 이제 지금 한 2004년부터 시작된 그 북한에 퍼지고 있는 이 한류가 지금은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마저도 집단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만연하게 퍼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한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게 되는 좋은 감정, 동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한류만으로는 그 수준에 머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한국에 이미 3만 명 넘는 거의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이 와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생각에서 어떤 심경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트리거로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먼저 와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소식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을 폄훼해서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는 걸 방해하고 또 추가 탈북을 방해해야만 그리고 또 이 탈북민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야만 북한 체제의 동요를 막고 또 추가 탈북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예, 여쭤볼게요. 예, 북한 주민들이 만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기회가 부분적으로 있을 것인데 예, 때로는 이제 단파 라디오를 듣는 분도 과거에 있었고 또 북한에 예, 전해지는 USB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중국이나 대한민국의 영상, 음악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과거에는 그게 이제 북한의 공안부에 발각이 되면 공개 처형도 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근에는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에서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지금 이제 그 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대 악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이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리고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이 3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예. 2021년부터 거의 1년 단위로 제정을 한 법인데요. 이게 이걸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그러니까 한류를 접한 사람들, 영화를 봤거나 드라마를 봤거나 혹은 이걸 보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말투가 너무 좋아서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처벌하겠다고 평양 문화호 보호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는 것이 10대, 20대 청소년들입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 북한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법에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을 처벌할 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게 처벌이 안 되면은 막을 수가 없다 보니 이제 10대, 20대 청소년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예. 만들어서 최소 그러니까 경미하게는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심하게는 처형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앞서 이제 다시 김민석 예, 후보자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여쭤볼 텐데요. 한번 탈북민을 배신자, 변절자, 범죄자, 인간 쓰레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게 북한만이 아니라 국내에 사실은 종북 세력, 친북 세력도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저도 많이 그걸 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표현해서 북한의 지금 표현과 탈북민에 관한 비난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이 8.16 운동권들이 가지는 친북 망령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나 비난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부의 그 민주당 인사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제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비하하는 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특히 대표적이었던 것이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 시절에 탈북민 청년을 이제 변절자, 뭐 쓰레기, 버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폭언을 해갖고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1980년대에 이제 불법으로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김일성도 만나고 북한 체제를 상당히 옹호하고 선전을 해서 북한 집권 세력에게 상당한 그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람인데 당시에 김일성은 임수경을 딸이라고 불렀었어요. 예. 임수경 씨를. 그리고 임수경 씨도 김일성을 아빠라고 불렀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씨 정권에 저항해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배신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종북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 또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을 비하하는 이런 용어, 그런 어떤 내용들과 궤를 같이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그 어떤 종북, 친북 이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든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임수경을 직접 볼 일은 없었죠? 예, 예. 제가 직접 볼 일은 없었습니다. TV에서도 혹시 유년기에 볼 기회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이제 저도 이제 80년대생이다 보니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북했을 때 그때 북한 조선중앙 TV에서는 임수경 씨가 거의 매일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 막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그래갖고 북한의 주민들에게서 아주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그러면 임수경이 이제 평양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신문에 만일 임수경이 등장을 하고 또 김일성과 껴안는 장면도 예. 아마 노출이 됐을 텐데 예. 그럴 때 이 평양 주민들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 그걸 목격했던 주민들은 그 장면을 임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체제가 이제 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북한이 그렇게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 러시아라든가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존재할 때였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수경 씨가 이제 북한에 와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한 이제 임수경 씨가 북한 체제를 찬양했지만 그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자유분방했습니다. 음. 자유세계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주민들은 그에 반해서 아주 통제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 사람은 처음 봤던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북한에는 없는 캐릭터의 여성이 등장하니까 북한의 남성들에게서 인기가 많았었죠.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까? 동경의 대상이었죠. 왜냐면 예.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본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예. 김일성하고 저렇게 껴안는 듯한 저런 장면을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이했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소위 이제 접견한다고 하는데 김일성을 만나는 것 자체도 거의 신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인데 심지어 포옹까지 하고 뭐 딸이라고 부르고 하니까 아주 큰 동경의 대상이 됐었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 만약에 똑같은 일이 지금의 북한에 일어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서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예.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뭐 포르드 나탄즈, 이스파한 이런 뭐 우라늄 농축 시설 세 곳을 직접 벙커버스트를 투하해서 공격을 하고 또 잠수함에서 나오는 미사일 발사로 공격을 했는데 북한의 네. 경우에 전통적으로 핵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보검, 뭐 핵은 우리의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는 필수 불가결한 무기해서 핵무기는 공화국의 운명과 동일체라고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김정은이 느꼈을 그런 어떤 공포랄까?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었을 당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게 되면 결국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것이고 그리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북한은 이제 지금 이란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란은 핵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에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또 조악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처럼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를 일격에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북한 정권과 장기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바로 북한 아래에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핵의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핵을 이미 완성해 놓기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은 더 많이 고조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씨 일가는 특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예.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어떤 이 조심성과 어떤 이런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이란에 투하된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이 GBU-5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게가 14톤이 넘는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개발이 된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미국에서 북한의 지하 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실전에서 이번에 사용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북한 정권이 이 폭탄의 위력과 그리고 그 파괴력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를 아마 정밀 검증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마
군사 전문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지하시설 보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것에 대한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핵미사일 수단 고도화라든가 그리고 김정은의 어떤 경호 인력이라든가 어떤 경호 수단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투자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김일성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핵 개발의 초기 진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 김정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사실상 실행 단계, 그리고 예. 김정은 시대를 넘으면서 핵무기를 완료하는 단계로 지금 이제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지난 13일에 핵시설을 공격을 할 때 예. 그 대상자들 중에 뭐 핵과학자를 암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이어져 오면서 이 예. 핵을 개발했던 핵과학자 또는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이제 김일성 시대하고 이제 김정일 시대에서 차이가 극명히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제가 좀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이란의 상태는 김일성 시대 말기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가 김일성이 이제 핵 개발의 거의 완성 단계, 핵탄두 개발의 완성 단계에 다가갔던 시기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 수량이라든가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클린턴 정부였을 때인가요? 그때 북폭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김영삼 곧 정부 시절이기도 하고 클린턴 그렇게 그렇죠. 매칭이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때는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시도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많이 달라져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뭐 핵과학자라든가 ICBM 개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이 이제 그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이 천명을 하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우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국민하고 북한의 어떤 무기 개발자들 간의 어떤 대우 수준은 그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수준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핵탄두 개발이나 ICBM 개발에 가장 그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풀 악셀을 밟았던 시기는 1998년쯤부터 2010년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 말기쯤까지 그때가 가장 풀 악셀을 밟았고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있어서 아주 벽을 한번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가 있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도에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 무기 제공도 하고 특수부대 인력을 포함해서 전투 인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인력과 군사 건설 인력 약 6천 명을 추가로 파견을 한 걸로 지금 예.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이걸 의미를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예. 이제 북한군 공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보면 우선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의 첫 번째는 지뢰를 해체하거나 그러니까 이 전선에 깔려 있는 지뢰를 해체하거나 혹은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예. 두 번째는 공격로에 있는 아군이 공격하는 공격로에 있는 어떤 뭐 강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강을 도하할 수 있는 교량을 뭐 건설한다든지 혹은 후퇴할 때 교량을 폭파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임무고 세 번째는 차지한 땅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이런 건설 공사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북한 정권이 최초로 파견한 것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 작년 초에인가 3천 명 정도 되는 공병을 우선 첫 번째로 파견을 했단 말이죠. 쿠르스크 지역에. 예.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6천 명 정도의 그 공병이 파병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개 전선 이상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3천 명 정도의 공병이 파견된 이후에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선을 탈환하는 작전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군 추가 파병이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긴밀하고 더 많은 거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첫 파병이 이제 공병 3천 명이고 그 이후에 폭풍군단을 비롯한 특수부대 전투병 파병이 한 12,000명 규모 파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6,000명 정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규모의 파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대전에 있어서 보면은 이 정도 규모의 파병은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가 과연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를 북한에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지금 이제 장기전을 통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된 러시아가 결국에 북한 정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 가장 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이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국방력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 영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민생 현안을 챙기느라고 바쁜 것도 있겠지만은 한미 협상을 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하고, 또 이 한미 협상을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또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예. 항상 김정은 건강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후계자 문제가 연동해서 항상 나오는데, 한동안 이제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서 적절하느냐, 아마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예. 이제 어쨌든 국내 정보기관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북한 후계자와 관련해서 동향이랄까요, 상황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북한의 후계자와 관련된 부분은 북한 정권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진짜 최고급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씨 정권은 정말 전 세계 유례 없을 만큼 자신들의 어떤 경호와 보안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김씨 정권이 해온 행태로 봤을 때 딸인 김주애를 후계자로 선택한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딘가에 김씨 정권을 이어받을 아들을 키우고 있을 거다. 저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주민의 정서상 북한은 아직 좀 북한 주민들의 정서가 아직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런 사회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주애는 유력한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예, 김민석 후보자의 도북자, 반도자, 이 석사 학위 논문에 나온 그 내용부터 후계자 문제까지 여러 문제 조목조목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충건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충근 네. 의원님 전화 인터뷰로 이 관련된 좀 상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